생각해본다. 나는 타인에게 삶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가? 인간에 대한 혐오로 죽고 싶은 마음을 부채질 않은 사람인가?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어쨌든 살아보자는 의욕을 일으키는 매력적인 곳인가?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뿐이다. 생사의 갈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은 미지라는 기대가 있는 사회다.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희진의 글쓰기 첫 번째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를 가져왔습니다. 정희진 지음 교양인 출판입니다. 책 앞에 작가 소개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성학 연구자, 융합 글쓰기, 인문학 강사, 다학제적 관점에서 공부와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사회학을 공부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삶의 어떤 순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책 앞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독자이자 글쓰기의 윤리와 두려움을 잊지 않는 필자이기를 소망한다.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처럼 읽기, 아주 친밀한 폭력, 낯선 시선, 혼자서 본 영화를 썼으며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미투의 정치학 등에 편저자이다. 글을 쓰는 이유에는 4가지가 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망, 미학적 열정, 역사에 무엇인가 남기려는 의지, 정치적 목적. 나는 모두 아니다. 나는 승부욕이다. 나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죄의식 없이 누가 더 뻔뻔한가를 경쟁하고 가해자의 마음이 평화로운 사회,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왜 그렇게 분노가 많냐고 말하는 사회, 자녀를 잃은 슬픔을 국가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회, 이런 시대의 약자가 지닐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정희진에게 무기는 바로 글쓰기다. 그에게 글쓰기는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타인과 사회를 탐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내 안의 소수자성을 자원으로 삼아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드러내는 것. 나보다 더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연대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정희진이 말하는 시대에 맞서 품위 있게 싸우는 방법으로서 글쓰기다. 정희진의 글쓰기 시리즈의 첫 번째 책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에는 나는 왜 쓰는가 라는 질문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는 저자의 글론이 담겨 있다. 63편의 글에서 정희진은 글쓰기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글쓰기의 윤리에 관해 끊임없이 성찰한다.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 저자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한 사람에게 글쓰기의 어려움과 쉽게 쓰기는 모순되지 않음을 발견한다. 세월호를 쓰면서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사회적 약자가 이 세상과 품위 있게 싸우는 방법, 글쓰기라는 이 책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윤리학과 정치학은 글쓰기의 핵심이다. 정치적 행위로서 글쓰기. 2장은 당사자의 글쓰기는 혁명의 꽃이다. 내용이자 방법으로서 윤리적 글쓰기. 3장은 글쓰기의 두려움과 부끄러움, 세월호에 대해 쓴다는 것. 이렇게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 정희진 씨는 매우 무거운 이야기 와중에도 유머와 특유한 시니컬함이 묻어있는 글을 씁니다. 이를테면 이런 글입니다. 30세를 일입, 삶의 기초가 확립되는 때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자의 생각이고 현대 철학에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존재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싸가지는 정치학이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쓴 가장 큰 이유, 이 책에 대한 반론 중 진보는 대안을, 야당은 정책을 식의 의견이 습관적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통념이 과연 맞는 말일까? 나는 서울시장 이명박 시절에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사업에 조교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캐나다 공무원이 하는 일을 정부 돈으로 교수나 박사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 마련은 공무원, 관료, 국회의원이 할 일이고 공무원은 주어진 일만 하는 철밥통이 아니라 활동가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그리 진보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가? 사회적 대안 마련은 공동체 모두의 일이다. 대안 없이 나서지 말라? 서민의 일상 자체가 대안의 근거다. 진보는 싸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 또 방황이라는 글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한국에 드라큘라가 없는 이유는 밤하늘을 붉히는 십자가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또 다른 글 몸의 일기라는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는 최악의 구호다. 인간은 평생 자기 생각에 다다르지 못한다. 생각은 몸의 배신자, 늘 타인의 시선과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만 앞서간다. 오히려 사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망상, 이데올로기, 거대 관념이 무너질 것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삶 자체를 사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슬픔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재해석될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아프니? 나는 안 아픈데. 마음을 비우면 되거든. 시장에 넘치는 힐링서 중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문제를 피해자의 마음 탓으로 돌리는 책들이 많다. 어디를 비우라고? 마음은 몸인데 비우면 죽지 않을까? 남에게 비우라고 말하기 전에 멘토들은 자기 마음, 아니 통장부터 비우기 바란다. 무연사회라는 글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연대와 연줄의 차이는 무엇인가? 좋은 취지의 사회적 약자 모임은 연대이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연줄인가? 아니다. 연대와 연줄의 차이는 새로움에 있다. 또 다른 글 희망은 욕망에 대한 그리움, 기형도 산문집에 대한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 동시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희망찬 인생은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인간은 무엇인가의 볼모가 된다. 희망은 욕망의 포로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조종하는 벗어나기 어려운 권력이다. 이런 글을 쓴 정희진 씨라서 그런지 논쟁의 중심에 자주 서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60여 개의 글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건데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예시가 곳곳에서 럭비공처럼 튀어나오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도 정말 방대한 지식의 양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으면서 이분의 시각이 참 좋았던 부분이 꽤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불성실과 무능력을 연줄로 해결하려는 사람, 나홀로 간편하게 살려는 사람, 처지가 어려운 타인과 엮이지 않으려는 사람, 타인을 집요하게 괴롭힘으로써 낙오된 자기를 잊으려는 사람. 이들은 모두 달라 보이지만 사고방식이 같은 이들이다. 혼자 살만한 상태가 영원하리라 믿는 오만. 노년은 이토록 멀리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내용은 더러워진 골목길 내가 치울 거냐와 암 환자입니다. 먼저 더러워진 골목길 내가 치울 거냐 표현의 기술 유시민 정온이. 책 제목 표현의 기술은 삶의 전부다. 사람은 말과 글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가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생계도 표현의 기술에 달려있다. 이 자기재현의 예술이 개인의 행복과 공익을 보장한다. 요즘 가장 절실한 공익성 중에 하나는 힐링일 것이다. 평소라면 시장 정의 차원에서 사지 않았을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이 내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이 책은 만화 작가 정훈이와 글 작가 유시민의 공조라기보다 두 권의 다른 책이다. 11장 정훈이의 나는 어쩌다가 만화가가 되었나는 100쪽이 넘는 자서전. 정훈이가 만화가로 성공한 압도적인 원리는 인간으로서 성실성과 진정성이다. 여기서 관찰력이 나온다. 재능, 노력, 운, 열정 등.
이런 거 아니다. 사람들은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른다. 그는 방위병 시절부터 이미 훌륭한 만화가였다. 마지막 장면 정훈이의 탈고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있던 유시민이 끝났어요? 라고 묻고 함께 매운탕집에 간다. 나는 그 장면이 부러웠다. 멘토 유시민이었다. 이런 감정은 글보다 그림에서 더 잘 표현되는 것 같다. 저자 유시민은 서평을 쓸 때 정보와 해석의 균형을 강조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책 내용을 제대로 요약할 수 있는 필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나는 그의 글쓰기론에 수많은 사족을 달아가며 읽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다. 안도현 시인의 유명한 작품 연탄재에 관한 이야기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나는 이 시가 쓰인 상황을 몰랐다. 연애시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논리적인 저자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더러워진 골목길 내가 치울 거냐로 다시 쓴다. 새침한 이삿집 소녀인 양 굴었던 어린 시절. 메마른 겨울에 아래층 골목에서 연탄재를 차고 노는 남자애들이 있었다. 먼지. 쟤네들은 도대체가. 나는 질색했다. 그 아이들이 뒤집어 쓴 흙먼지와 빨랫감이 이 시에 대한 내 기억의 전부다. 1991년 이 시를 썼을 당시 안도현은 정교조 해직 교사였다는 저자의 소개와 해석을 읽고 반전이 일어났다. 그가 울었다. 그의 정보 덕분에 이 시는 나의 시가 되었다. 이 시의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 학생을 사랑하고 바르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사를 해고한 대통령. 교육부 장관 이하. 관료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 참 많다. 사람을 발로 차는 시대다. 너에게 묻는다. 나는 이 문장이 너무 좋다. 당신들은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이 없어. 시인을 최고의 지식인으로 생각하거나 자부하는 이들이 있다. 나도 그런 축이다. 시는 언어들의 언어, 메타포이기 때문이다. 은유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시 한 줄이 사전 한 권이 될 수도 있다. 시인이 왜 잘났겠는가?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시도 정치적 분노와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 먼지에 대한 공포로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소수의 사악함보다 다수의 어리석음이 사회악을 부르는 때가 더 많습니다. 정치적 글쓰기는 사악함과 투쟁하는 일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저자는 낙관적이다. 내가 보기에 지금 한국 사회는 사악한 다수가 점령했는데. 조지 오웰의 저자 버전인 글을 쓰는 4가지 이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망, 미학적 열정, 역사에 무엇인가 남기려는 의지, 정치적 목적. 나는 모두 아니다. 나는 승부욕이다. 말로든 글로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는 맙시다. 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글을 쓰는데. 다음 글은 암환자입니다. 암환자 김보통. 통증은 가장 소통이 어려운 인간관계의 영역이다. 결국 내가 아파봐야 남 사정도 한다. 윤리나 정의감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동병만한 언어가 없다. 그러다 보면 경험이 여부를 따지고 불행을 경쟁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 중 하나인 타인의 고통과 비교하면서 위로받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가, 즉 죄의식에 비해 효과, 위안이 크다. 가성비. 고된 하루. 나는 오늘도 내 고통을 잊으려고 어느 포털 사이트의 미아 찾기 기사를 읽는다. 4살 여아, 거리에서 실종, 현재 24살.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다시 정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타인과 비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변화를 찾자. 고통을 다룰 능력을 기르자. 이를테면 소설가 C.S. 루이스의 말. 지금 고통은 그때 행복의 일부이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만 죽을 만큼 아픈 상태가 아니라 실제 죽기 위해서 아픈 말기암 환자에게 이 말이 들릴까? 작가 김보통의 암환자, 즉 암환자는 26의 위암이 척추까지 전이된 말기 암환자 청년의 일상을 그린다. 문체도 그림도 담백하지만 폭발적으로 눈물이 나다가 다시 담담해진다. 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정말 보통의 경험이다. 동명의 성폭력 관련서가 있다.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평소에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상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는 상황이 오면 인류는 이제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는 근본적인 역사의식이 든다. 흔한 대화 환자분 통증이 1부터 10까지로 쳤을 때 어느 정도 아프세요? 고통을 수량화한 척도 질문인데 고통이 계량화될 수 있겠는가? 이 물음은 필요하지만 환자를 위한 말이 아니라 치료자를 위한 것이다. 암 환자의 주인공은 간호사가 묻자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린다. 아, 하느님, 상제님, 부처님, 제발 죽여주세요. 백이라고 이씨 못모사. 유머와 기품이 어우러진 이 책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욕설이다. 얼마나 아파야 생목숨이 사라지겠는가.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육체적 고통이란 이런 것이다. 이 권력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고문은 최고의 악이다. 고문은 국가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학교, 군대, 직장, 도처에 고문이 있다. 동물도 자살하는가? 한다. 자살은 엄청난 인간적 고뇌가 있는 매우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물들의 보편적인 습성이 아닐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돌고래의 떼죽음,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도마뱀, 위기 상황에서 기절해버리는 염소처럼 자살은 개체가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선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해. 이건 3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가장 꽂힌 말, 하나도 안 궁금해 내 인생. 누구나 이럴 때가 있지만 지속되면 살 수 없다. 생명의 보편적 습성이다. 여전히 자살을 정신력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야 가능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보들레르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유는 잠이 드는 것의 피곤함과 깨어나는 것의 피곤함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고 한다. 2권 189쪽. 시인이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인생 많다. 삶이 생사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생로병사다. 시간은 나이듦과 병듦으로 채워진다. 이 책을 읽은 암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작가에게 말했다고 한다.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전해달라. 누구나 아프고 죽는다. 슬프고 두려운 것은 인간이어서 그렇다. 인간은 의미 중독자다. 자연이라면 순리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안도감이 아니라 의료보험 개혁뿐이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아픈 사람을 루저로 대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는 자연에서 다시 만난다. 이런 식의 쿨한 글쓰기라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도 했고 이건 좀 내 생각과 다른데 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건 좀 과하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고 또 의미도 있었습니다. 재미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이 책 정희진의 글쓰기 첫 번째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를 읽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2편도 읽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함께 읽기 12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